고흐는 미치광이로 자살한 것일까? 고흐가 살아생전 미쳐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꽤나 유명한데요. 자신의 왼쪽 귀를 스스로 잘랐다는 것에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귀를? 과연 알려진 대로 고흐는 미쳤었던 걸까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1978년 3월 23일 런던의 미술품 경매장은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열기로 가득했다. 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박물관 관계자들과 미술품 애호가 및 수집가들이었다. 이들은 고흐의 작품인 해바라기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500만 달러에서 시작된 가격은 경매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치솟았다. 이 그림은 낙찰가 3,985만 달러라는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낙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겨우 4분이었다.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근세기 들어 세계 각국에서 열린 명화 경매장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고가에 경매된 그림은 총 11개 작품이었는데 그 중에서 고흐의 작품이 4점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바라기와 붓꽃이 각각 3,985만 달러와 5,390만 달러에 팔렸다. 화가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의 브라반트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청년기의 고흐는 공방에서 미술품 파는 일을 시작으로 이후에 파리와 런던 등지로 건너가게 된다. 하지만 괴팍한 성품 탓에 여러 차례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결국 공방 일을 그만둔다. 후에 종교에 심취하게 된 그는 신학교에서 성직자가 되기 위한 단기 연수를 받던 중 브뤼셀의 한 탄광 지역에 파견된다. 광부들과 동고동락하며 보내던 2년이란 시간 동안 고흐는 하층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지켜보게 되었고 종교적 연민에 휩싸인다. 이 시기에 고흐는 목탄화를 통해 억압과 착취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표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0살을 앞두고 있었다. 가슴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이 서서히 불타오르던 시기였다. 오로지 그림을 통하지 않고는 나를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그는 평생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조락한 삶을 살아야 했다. 부와 권력에 대한 혐오와 멸시로 자신을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외면했으며 친구들 역시 그의 히스테릭한 기질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등을 돌렸다. 고흐는 생전에 700여 점의 소묘와 800여 점의 유화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중에서 돈을 받고 판 것은 단 한 점에 불과했다. 고흐가 자살한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포르투갈의 요르어가 안나가 붉은색 포도밭이라는 작품을 구입했다. 당시만 해도 무명의 화가에 불과했던 고흐의 그림은 터무니없이 싼 값에 팔렸다. 생전의 고흐는 늘 허기에 시달렸으며 때때로 환각 상태에서 그림에 염료를 짜서 입에 넣고 삼키기도 했다. 35이 되던 해 화가 고갱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에게 우발적인 상해를 입힌 직후 스스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랐다. 당시 고흐의 병원 기록을 보면 발작증과 조울증, 심지어는 극심한 정신분열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1890년 7월 27일 고흐는 파리 부근의 작은 마을에서 요양 중이었다. 한 자루의 총과 화구를 챙긴 그는 인근 보리밭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신의 숙소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었고 이내 자신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지 약 4시간 후 고흐는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온몸에 피를 흘리며 그는 숙소로 돌아갔고 이틀 후 숨을 거두었다. 37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자신의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셈이다. 이후 고흐의 자살 동기에 관하여 많은 추측이 난무했다. 최근까지도 고흐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대한 평론집과 전기, 영화 시나리오 등이 세인의 비상한 관심 속에서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지만 자살에 관한 논란은 그 진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브리테니커 대백과 사전에는 고흐의 죽음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적고 있다. 그는 결국 정신적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를 절망에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흐의 사인을
정신분열증으로 몰고 갔다. 1914년 고우가 자신의 동생이자 후원자였던 태호와 주고받은 서간집이 출간되자 사람들은 이를 통해 당시 고우가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고우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는 늘 환각 증세와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자신의 내면에 떠리를 틀고 있는 우울과 절망으로 인해 점차 염세주의자로 변해갔으며 정신마저 피폐해졌다. 사람들은 고우의 죽음을 심각한 의지결핍과 정신적 붕괴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독일의 한 주간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자살하기 수개월 전 고우는 자신의 마지막 유적이 되어버린 자화상을 남겼다. 작품 속의 인물이 뿜어내는 광기 어린 눈빛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소름이 돋아 오르게 만드는 강렬한 마력이 느껴진다. 또 파란색 물감을 여러 겹 덧칠하면서 연출되는 생생한 질감과 역동적인 선뿐 아니라 마치 조소상처럼 견고한 상체의 구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렸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절제와 고도의 계산에 의한 작품이라는 설명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말년에 고우를 진찰했던 의사 가시의 아들이 증언한 바로는 고우의 자의 상처는 진심으로 자살할 의지가 있는 사람의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고우가 자살할 당시 같은 숙소에 묵고 있던 네덜란드의 한 화가는 피로 범벅이 된 고우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만약 사람들의 말대로 그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이처럼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일부 학자들이 말하길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극심한 고독 때문이라고 말한다. 고우는 11살 된 아들을 외지의 기숙학교로 떠나보낼 때도 엽기적인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괴상한 표정과 괴팍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또한 화를 잘 내며 쉽게 흥분하는 바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고우는 사람들이 늘 자신을 오해하고 적대시한다고 생각했다. 1890년 5월 17일 고우는 동생 태호를 만나러 파리로 갔다. 태호는 1년 전 조안나와 결혼한 바 있었다. 고우는 동생과 헤어한 지 겨우 이틀 만에 파리를 떠나 작업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6월 초 태호는 고우를 재차 파리로 초청했다. 그러나 6월 6일 파리에 도착한 고우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곧바로 오베르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해 7월 27일 권총으로 자살의 생을 마감했다. 태호가 형에게 보냈던 7월 22일자 편지를 보면 6월 6일 고우가 갑자기 떠나버린 이유가 가족 간의 말다툼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고우에게 그날의 충격은 혼자서 견뎌내기에는 너무나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안타깝게도 고우의 삶은 예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세속의 모든 인연을 과감히 청산하고자 스스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세 번째, 또 다른 일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고우는 일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말년까지도 그는 동생인 태호에게 생활비를 얻어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물감과 화구를 구입하고 나면 사흘 내내 커피로 연명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이 이어졌다. 고우의 작품 속에서 유독 자화상이 많은 이유 역시 돈을 주고 모델을 부를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고우는 거울을 하나 샀고 스스로 모델이 되어야 했다. 생전에 고우는 많은 작품을 그렸으나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갖고 값을 물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살하기 전 며칠 동안은 고우의 정신이 매우 맑았다고 한다. 한결 차분해진 그는 자신을 찾아온 동생과 호응을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난 단지 우리 가족이 잘 되길 바랄 뿐이란다. 그것은 결국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다. 네 번째, 여인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고우는 평생 여인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다. 여러 차례의 시련을 겪고 난 후 그는 죽기 전까지 평생 유곽을 비회하며 거리의 여자들과 어울렸다. 고우는 16세가 되던 해 헤이그의 호우필 미술상회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고우는 세심하며 유능한 직원이었다.
그는 곧 런던의 분점으로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하숙집 부인의 딸인 우슐라를 만났다. 하지만 첫눈에 반한 고흐는 그녀의 냉랭한 태도에 혼자서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결국 고흐의 첫사랑은 혼자만의 짝사랑으로 끝나버렸다. 그 후 고흐는 자신보다 3살이나 연상인데다 아이까지 딸린 과부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인의 가족들 반대에 부딪혀 상처만 받고 말았다. 당시 태우가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만약 형이 그 여인과 결혼한다면 다시는 형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후 호우필로 다시 돌아온 고흐는 가시의 딸 마그리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후에 가시의 가족들은 이렇게 증언했다. 아마도 고흐는 시련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자살했을지도 모른다. 마그리트는 솔직히 한쪽 귀가 없는 이 가난한 화가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고흐는 마그리트의 초상화를 그린다는 명목으로 집에 드나들며 적극적인 구혼을 했다. 이 일로 인해 아버지는 고흐와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결국 서로 등을 돌리고 말았다. 계속되는 시련과 일련의 고통으로 인해 고흐는 점점 더 위기소침해졌고 깊은 절망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고흐의 사인을 놓고 때론 터무니없는 억측이 나돌기도 했다. 사람들은 어쩌면 나무에만 치우쳐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술에 대한 고흐의 뜨거운 열정과 그로 인한 정신적 방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